50년 전 한국의 젊은 군인 5명이 독일의 한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잠수함 기술을 배우러 간 겁니다. 독일 기술자가 이들을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여러분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장교들이 전원공학 석사 출신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그날 밤 숙소에서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형, 우리가 언제쯤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대답은 짧았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반드시 만들 거다.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독일이 공개 석상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없으면 위 지상 방어 전력에 심각한 구멍이 생깁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나라가 한국 없이는 안보가 흔들린다고 인정한 겁니다. 도대체 이 5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기를 빌려 쓰던 나라가 유럽 한복판에 무기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독일 전차를 밀어내고 한국 전차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것도 3년 걸린다는 독일 제품을 마다하고 7개월 만에 납품하는 한국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수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군 중고 소총을 물려받아 쓰던 이등병의 나라가 어떻게 위 핵심 파트너가 되었는지 그 안에는 50년간 아무도 몰랐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2026년 3월 초 서울 강남의 대형 컨벤션 센터. 이른 아침부터 로비가 분주했습니다. 양복 차림의 사내들 사이로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보였고 영어와 독일어, 폴란드어가 한국어와 뒤섞여 흘러나오고 있었죠. 건물 외벽에는 방산 글로벌 포럼 2026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올해는 유독 달랐어요. 해외 참석자가 작년의 3배에 달했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유럽이었죠. 메인홀에 들어서면 무대 위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2,000석이 넘는 객석이 벌써 7할 이상 채워져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석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회색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빗어 넘겨진 70대의 노신사, 퇴역 육군 중장 박민수였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옆에 세워놓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한국 방산의 첫걸음부터 지금까지 50년을 함께해온 산증인이었습니다. 장군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인사했습니다. 윤서진, 방산 전문 기자로 12년째 현장을 뛰고 있는 기자였죠. 날카로운 눈매에 항상 메모장을 들고 다니는 그녀는 방산업계에서 까다롭기로 소문난 기자였습니다. 박 장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기자, 내가 처음 이 행사에 왔을 때는 객석이 300석이었어. 해외 참석자는 10명도 안 됐고 그때 한국 무기를 사겠다는 나라가 어디 있었겠나.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어. 박 장군의 눈에 감회가 서렸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에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무대 위로 올라선 사람은 강태준 교수였습니다. 방위산업 전문가로 국방대학교에서 20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 단정하지만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먼저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 교수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거대한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5조 2천억 원. 객석이 술렁였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방산 비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넥손, 네 회사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입니다. 5조 2천억 원. 사상 최초로 5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 윤 기자가 메모장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강 교수가 말을 이었죠. 10년 전 이 숫자가 얼마였는지 아시는 분? 1조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5배가 넘게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장의 핵심 동력은 바로 유럽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예전에는 한국 무기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나라들이 지금은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사고 있습니다. 강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계 지도가 나타나던데 한국 방산 수출 대상국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유럽 대륙이 온통 빨간 점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동, 남미의 페루까지 객석에서 낮은 감탄이 흘러나왔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유럽은 갑자기 한국 무기에 열광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 특별한 분들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강 교수가 무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4개의 의자가 반원형으로 놓여 있었고 그곳에 한 명씩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첫 번째는 넓은 어깨에 군인 특유의 반듯한 자세를 가진 외국인이었습니다. 금발을 짧게 친 40대 초반의 남자.
마르친 코발스키, 폴란드 육군 포병장교 출신으로 현재는 국방부 군사자문역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죠. 그 옆에는 은발의 깊은 주름이 새겨진 50대 중반의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베르너, 독일 라인메탈에서 20년간 근무한 뒤 현재는 유럽 방산 전문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세 번째 위자에는 한국인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성,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유럽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상무였죠. 지난 3년간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수십 차례 오가며 계약을 성사시킨 현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위자에는 안드레이 포페스코가 앉아 있었어요. 루마니아 국방부 자문관으로 하나의 루마니아 공장 유치를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강 교수가 마르친을 바라보았습니다. 코발스키 자문관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폴란드는 구 자주포 672문을 한국에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단일 국가가 하나의 자주포 체계를 이 정도 규모로 구매한 것은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마르친이 통역 이어폰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폴란드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도시를 짓밟는 영상을 보면서 폴란드 국민들은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우리일 수 있다고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르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폴란드는 즉시 국방비를 위 4%까지 올렸습니다.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죠. 총 400조 원이 넘는 국방 현대화 계획을 세웠고요.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당장 눈앞에 있는데 무기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강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성능, 가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납기입니다. 마르친이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습니다. 구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 최대 6발에서 8발을 발사할 수 있고 사격 준비 시간이 30초에 불과합니다. 이건 전장에서 생존성과 직결되는 수치예요. 발사하고 즉시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윤서진 기자가 앞쪽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자문관님, 그런데 유럽에는 이미 독일의 2000이라는 세계적인 자주포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한국산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마르친이 잠깐 클라우스 베르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물론 2000은 훌륭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가격입니다. 그의 가격은 2000의 약 60% 수준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죠. 둘째는요, 납기입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독일은 납기를 맞추지 못합니다. 이 말에 클라우스 베르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마르친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 유럽 전체가 무기를 구하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독일에 주문하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독일 방산업체들의 생산 라인이 이미 포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마르친이 정우성 상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상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하시면 첫 번째 물량은 1년 안에 인도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정우성 상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구 자주포가 폴란드에 도착한 것은 계약 후 7개월이었습니다. 7개월입니다. 독일이 3년 걸린다는 것을 한국은 7개월 만에 해냈어요.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마르친이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구가 폴란드 항구에 도착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부두에 폴란드 육군 포병 부대원들이 나와 있었는데 컨테이너에서 자주포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환호성이 터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 포병에 짓밟히는 영상을 매일 보던 병사들이었거든요. 이제 우리에게도 제대로 된 포가 생겼다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 기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실전 배치 후 반응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포병들은 구에 반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소련제 구형 자주포는 사격 준비에 5분이 걸렸어요. 구는 30초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포병은 사격 후 3분 안에 자리를 옮기지 못하면 적의 대포병 사격에 당합니다. 구의 사격 후 이동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 병사들의 생존율이 구 덕분에 비약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강 교수가 클라우스 베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르너 분석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일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지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클라우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로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게 보였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라인메탈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독일 방산의 자존심 같은 회사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객석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 방산업계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저가 생산국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개발도상국에나 팔 수 있는 물건이라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착각을 깨뜨렸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모든 점에서요. 구자주포는 성능에서 이천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앞섭니다. 자동장전 시스템의 신뢰성, 전장 기동성, 그리고 무엇보다 유지보수의 편의성에서요. 한국산 무기는 고장이 적고 고장이 나도 수리가 쉽습니다. 전쟁터에서 이것은 곧 생존입니다. 클라우스의 목소리에 쓴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년간 몸담았던 독일 방산업계가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지입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수출을 위해 모든 것을 겁니다.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기술 이전도 적극적이며 현지 생산까지 제한합니다. 독일 업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관료적이고 느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편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르너 분석가님이 말씀하신 현지 생산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정우성 상무님, 루마니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우성 상무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뿌듯한 표정이 스쳤어요. 2026년 2월 12일, 루마니아 페트레슈티에서 역사적인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하나 기갑 차량 엑설런스 센터, 저희가 HAC라고 부르는 시설의 착공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가요? 이 전차를 비롯한 지상 기갑 차량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한국 방산업체가 유럽 대륙에 세운 최초의 생산 거점이에요. 3월 2일에는 같은 루마니아에서 구자주포 생산 라인까지 착공했습니다. 루마니아 한나라에 2개의 한국 방산 생산 기지가 들어서는 겁니다. 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유럽 현지에 공장을 짓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 상무가 손가락을 세워 보였습니다. 첫째, 유럽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원합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원해요. 둘째, 전시 상황에서 한국에서 유럽까지 무기를 운송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현지에 공장이 있으면 즉시 보급이 가능하죠. 셋째, 동맹국으로서의 신뢰 구축입니다. 우리가 유럽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동반자가 되겠다는 선언이에요. 안드레이 포페스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루마니아식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감정은 분명했어요. 저는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이 프로젝트의 유치를 담당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루마니아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독일의 레오파르드 전차가 이미 위표준처럼 여겨지고 있었으니까요. 왜 한국산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안드레이가 잠깐 웃었습니다. 독일에 문의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이랬어요. 레오파르드 EA7 전차 인도까지 최소 4년. 기술 이전은 제한적. 현지 생산은 검토 불가. 그런데 하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전체 공정이 80%를 루마니아 현지에서 소화하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기업들과 협력하고 루마니아 기술자들을 교육하겠습니다. 80%라니요? 윤 기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80%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것을 루마니아에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엔진과 핵심 전자장비 일부만 한국에서 가져오고 나머지는 전부 현지화하겠다는 거죠. 독일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우성 상무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HAC 공장이 완공되면 루마니아 현지에서 약 2,000개의 일자리가 직접 창출됩니다. 부품 협력 업체까지 합치면 5,0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방산 산업 자체를 키우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안드레이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핵심 이유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루마니아의 젊은 기술자들이 한국의 최첨단 기갑 차량 생산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10년 후에는 루마니아가 동유럽의 방산 허브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투자입니다. 윤 기자가 메모를 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방산 생태계를 심고 있는 거네요. 강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유럽 지도가 나타나는데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이른바 방산벨트입니다.
폴란드에는 이미 구자주포와 이 전차의 대규모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올해부터 현지 생산이 시작됩니다. 루마니아에는 HAC 공장이 착공되었고요. 이 두 나라를 잇는 벨트가 완성되면 동유럽 전체가 한국 방산의 생산 거점이 됩니다. 박민수 장군이 앞줄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을 윤 기자가 알아차렸죠. 장군님, 괜찮으세요? 박 장군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냥 이 장면이 믿기지가 않아서 세미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을 때 복도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클라우스 베르너가 정우성 상무에게 다가간 겁니다. 윤서진 기자는 커피를 들고 가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죠. 정 상무, 솔직히 물어보겠소. 클라우스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루마니아건 가격이 어느 정도였소? 우리 내부에서는 한국이 덤핑으로 시장을 빼앗은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 상무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르너 박사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덤핑이라뇨? 이 전차의 가격이 레오파르드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헐값에 파는 게 아니라 생산 효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생산 효율이라 한국은 이미 이 전차를 수백 대 생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양산 체제가 갖춰져 있어요. 독일은 레오파르드 EA7 신형을 아직 양산 라인에 올리지도 못했잖아요. 우리는 양산을 하면서 가격을 낮춘 거고 독일은 소량 생산이니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클라우스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정 상무가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줍니다. 루마니아가 현지 생산을 원하면 현지 생산을 해드리고 기술 이전을 원하면 기술 이전을 해드려요. 독일은 자기 방식을 고집했죠.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건 덤핑 때문이 아니라 태도 때문입니다. 클라우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20년간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던 독일 방산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강태준 교수가 복도를 지나가다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정 상무님, 오후 세션에서 한 가지 더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요. 네, 교수님. 방산이 유럽에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유럽 방산 생태계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객석이 다시 가득 찼고 오전보다 열기가 더해진 느낌이었어요. 강 교수가 무대에 오르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전에 우리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산이 유럽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죠. 그런데 오후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스크린에 날렵한 전투기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은회색 도장에 태극 마크가 선명한 전투기. 객석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어요. 20일 보람에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올해 이 전투기가 대한민국 공군에 첫 실전 배치됩니다. 초도 물량 20대가 강릉 제18 전투비행단에 배치될 예정이고요. 강 교수가 한 사람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짧은 머리에 건장한 체격, 30대 중반의 젊은 엔지니어, 이하영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21의 비행 제어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핵심 인력이었죠. 이 엔지니어님, 국민들에게 21이 왜 특별한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하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전 세계에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한 나라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유럽 합작의 유로파이터까지 합쳐도 손에 꼽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에 8번째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미국의 35나 유럽의 유로파이터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요? 직접 비교는 조심스럽지만 21의 설계 철학은 다릅니다. 우리는 4.5세대라고 부르는데 이건 기존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의 장점을 결합한 개념이에요. 16보다 확실히 우수하고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와 견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가격은 그 전투기들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이고요. 윤 기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수출 가능성은 어떤가요? 엄청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6 전투기를 운용하는 나라가 25개국이 넘습니다. 이 나라들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후속 기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35는 너무 비싸고 유로파이터나 라팔도 만만치 않아요. 21은 이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만 4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강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35한대 가격이 약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소규모 공군을 운용하는 나라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에요.
반면 21은 그 3분의 2에서 절반 수준의 가격에 35에 80%에 달하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의 중견 국가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지가 되는 거죠. 마르친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방산의 진짜 강점은 개별 무기가 아니라 패키지입니다. 폴란드의 경우를 보세요. 이 전차, 구자주포, 천무다연장 로켓, 그리고 미래에는 21 전투기까지 한 나라에서 지상전과 공중전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일괄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호환성, 유지보수, 훈련 체계를 통합할 수 있으니 군 입장에서는 엄청난 장점이죠. 미국을 제외하면 이런 풀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이하영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30대의 젊은 엔지니어가 대한민국의 독자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이 프로젝트에 입사 첫날부터 참여했습니다. 2020년이었어요. 그때 주변에서 다들 그랬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가능하겠냐고. 미국 동의 없이는 엔진도 못 구하는데 무슨 전투기냐고. 시험 비행 때 떨어지면 어쩌려고 하냐고.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2022년 7월 20일이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날 저는 관제실에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이륙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에 있던 선배가 우는 걸 봤습니다. 20년 넘게 이 프로젝트에 매달려온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해냈다. 진짜 해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민수 장군이 두 손으로 힘차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때 마르친 코발스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엔지니어님, 폴란드도 16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후속 기종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21이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이하영이 눈을 빛냈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21은 표준 무장 체계와 완전 호환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미국제 AIM-120 암람 미사일도 유럽제 미티어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어요. 폴란드가 현재 보유한 16의 무장을 그대로 21에 장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방산의 제품 라인업 전체가 나타났어요. 잠수함, 전차, 자주포, 전투기, 미사일, 함정,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목록입니다. 잠수함부터 전투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그리고 대한민국. 5나라입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윤 기자도 이 숫자에 눈을 크게 떴어요. 하지만 이 모든 성과 뒤에는 눈물겨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 중반, 강태준 교수가 특별한 게스트를 무대로 초청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박민수 장군이었어요. 장군님, 한국 방산의 시작부터 함께하신 분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 장군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2천여 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953년생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해에 태어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한 것은 1973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군의 주력 소총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원조받은 M1 게런드 소총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이 쓰다 남긴 걸 우리가 물려받아 쓰고 있었어요. 자동차도 미국제, 군복도 미국제, 전차도 미국제, 우리가 만든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객석이 숨죽였습니다. 1970년대 중반,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니까 우리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전차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라니 처음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에서 기술을 배워왔어요. 잠수함도 독일에서 배웠고 자주포도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독일 기술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박 장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르쳐는 줬지만 존중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질문을 하면 대충 넘기거나 핵심 기술은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에 우리는 기술을 베끼는 후진국이었으니까요. 클라우스 베르너가 객석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독일인으로서 불편한 진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독자 기술을 갖겠다고. 그게 1980년대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어요. 박 장군이 무대 뒤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방산의 연대기가 타임라인으로 나타나 있었어요. 1970년대의 소총 국산화부터
80년대에 1전차, 90년대에 장보고급 잠수함, 2000년대에 2전차와 9자주포, 그리고 2020년대에 21전투기까지 40년 동안 매일 밤 잠수함 설계 도면을 그리고 전차 엔진을 분해하고 미사일 궤적을 계산했습니다.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 또 실패하면 또 다시 하고 그 사이에 제 동료 중 몇 명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해외 방산 전시회에 9자주포를 출품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유럽 바이어가 우리 부스에 와서 한국이 자주포를 만든다고 재미있네 하고 웃으면서 가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굴욕감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박 장군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군인들이 무언가를 둘러싸고 서 있는 모습이었죠. 이건 1990년대에 독일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해군 장교 5명이 잠수함 기술을 배우러 갔어요. 독일 기술자들이 우리를 안내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천천히 설명하겠다고요. 우리가 공학 석사 출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후배 한 명이 밤에 숙소에서 그러더군요. 형, 우리가 언제쯤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르겠다. 하지만 반드시 만들 거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배는 나중에 장보고급 잠수함 건조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잠수함은 캐나다까지 사겠다고 줄을 서는 수준이 됐습니다. 객석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윤 기자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를 비웃었던 유럽이 지금 줄을 서서 우리 자주포를 사고 있습니다. 독일을 제치고요. 루마니아에 우리 공장이 세워지고 폴란드에 우리 전차가 달리고 하늘에는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날고 있어요. 박 장군이 이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의 눈도 붉어져 있었죠. 이 친구가 35살입니다. 내가 군에 입대했을 때 미군 중고 소총을 들고 있었던 그때의 이등병 박민수와 지금 초음속 전투기를 설계하는 이 젊은이 사이에 5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 50년을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울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 동안 멈추지 않는 박수. 강 교수도 마르친도 안드레이도 박수를 쳤어요. 클라우스 베르너도 천천히 손을 들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 기자가 새삼 놀란 표정을 지었죠. 잠시 후 무대 뒤에서 강 교수가 윤 기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윤 기자, 오늘 기사 제목 뭘로 하실 겁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솔직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의 기사에 담아야 할지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마지막 세션에서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교수가 무대에 서자 오후 내내 달아올랐던 객석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방산의 현재를 살펴봤습니다. 폴란드의 9, 루마니아의 2전차와 HAC, 21 보라매의 첫 실전 배치.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미래입니다. 스크린에 하나의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로고가 선명했어요. 보고서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한국과 위 장기 방산 협력은 가능한가? 무기 수출국에서 신뢰받는 방산 파트너로의 전환. 이 보고서는 미국의 카네기 재단이 2026년 2월에 발표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교안보 싱크탱크 중 하나가 한국을 위 핵심 방산 파트너로 인정한 겁니다. 강 교수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다. 에게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방산 파트너이며 유럽 안보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다. 정우성 상무가 말을 보탰습니다. 올해 초 대한민국 정부는 방산 수출 특사를 유럽에 파견했습니다. 이 특사가 유럽 각국과 협의하고 있는 딜의 규모가 총 562억 달러, 원화로 약 75조 원에 달합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75조 원.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여기에 정부의 올해 전체 수출 목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7,400억 달러, 1,000조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동력 중 하나가 바로 방산 수출이에요. 정부는 정상 외교까지 총동원해서 방산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이런 문구가 떠올랐어요. 방산 2.0, 무기 판매를 넘어 운용, 정비, 현지화 경쟁으로 방산업계에서는 2026년을 방산 2.0, 즉 방산의 두 번째 막이 열리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막은 무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단계였어요. 두 번째 막은 다릅니다. 현지에서 무기를 생산하고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현지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동맹입니다. 마르친 코발스키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폴란드 군인으로서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구자주포가 폴란드에 도착한 날, 우리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요. 한국이 우리 편이니까요. 클라우스 베르너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전과 달리 그의 표정에는 경쟁자에 대한 적의가 아니라 일종의 존경이 묻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독일 방산이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면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잘했고요. 그가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경쟁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한국이 없으면 위 지상 방어 전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긴다는 것.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말에 객석이 한 번 더 웅성거렸습니다. 독일 방산 전문가가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포럼이 끝나고 로비로 나온 사람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있었어요. 놀라움이었습니다. 윤서진 기자는 로비 한쪽에서 노트북을 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없으면 방어 구멍. 독일 전문가가 인정한 방산의 위상. 정우성 상무는 전화기를 붙들고 루마니아 쪽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HAC 공장 건설 진척 상황을 확인하는 목소리였어요. 그의 다이어리에는 다음 주 폴란드 출장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하영 엔지니어는 동료에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의 긴장이 풀린 타신지 표정이 한결 밝았어요. 야, 나 방금 무대에서 박민수 장군님이랑 같이 섰다. 장군님이 우시더라. 50년 전에 미군 소총 들고 다니던 이등병이 지금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하늘을 난다고 우시더라고. 전화 너머에서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그 이야기 듣고 안 울었어? 울었지. 당연히. 두 젊은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어요. 마르친 코발스키는 로비에서 안드레이 포페스쿠와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포페스쿠 자문관,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방산으로 연결되다니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동유럽을 잇는 방산 벨트. 러시아가 이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이 위미심장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유럽의 안보가 한국의 기술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지정학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박민수 장군, 70대의 노장군은 컨벤션 센터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3월 초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지팡이를 양손으로 잡고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 기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장군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게. 장군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 방산의 가장 큰 힘은 뭘까요? 기술인가요? 가격인가요? 납기인가요? 박 장군이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절박함이야. 절박함이요. 한국은 늘 절박했어. 한국전쟁으로 나라가 잿더미가 됐을 때, 미국이 나가겠다고 했을 때,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살아남기 위해 무기를 만들었어. 그 절박함이 기술이 되고, 기술이 품질이 되고, 품질이 신뢰가 된 거야. 그가 고개를 돌려 컨벤션 센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건물에서 각국의 방산 관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내가 이등병이었을 때는 미국한테 소총을 빌려 쓰던 나라였어. 그런데 지금은 유럽이 우리한테 무기를 사러 와. 독일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파트너라고 불러. 이게 50년이야. 윤 기자, 고작 50년.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닿지 않았어요. 3월의 바람이 그의 회색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한국전쟁 때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줬지. 그때 우리는 도움을 받는 나라였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들의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어.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거야. 이게 대한민국이야. 윤 기자가 받아 적는 손이 떨렸습니다. 장군님, 앞으로의 방산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늙었으니 앞날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제 시작이야. 폴란드도, 루마니아도, 유럽도 시작에 불과해. 20일이 하늘을 날고 한국 잠수함이 바다를 누비고 한국 전차가 유럽 벌판을 달리는 날이 올 거야. 아니, 이미 오고 있어. 그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윤 기자, 기사 잘 써. 이 이야기는 국민들이 알아야 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박 장군이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윤 기자가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소총도 없이 출발한 나라가
지금 유럽의 심장부에 무기 공장을 짓고 위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50년 전 독일에서 기술을 배우면 무시당했던 기술자들의 후예가 지금 독일을 제치고 세계 방산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컨벤션 센터의 유리벽에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건물 앞 광장에는 폴란드 국기와 루마니아 국기, 그리고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태극기를 세차게 흔들었죠. 이하영 엔지니어가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침 한 대의 전투기가 서울 상공을 가르며 날아가고 있었어요. 20일은 아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전투기가 보라매로 보였을 겁니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저 하늘을 난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내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남겼죠. 여러분, 오늘 포럼에서 느낀 것 하나. 우리가 하는 일의 무게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합시다. 순식간에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독일의 방산 전문가가 한국 없이는 방어에 구멍이 생긴다고 인정한 2026년, 유럽의 심장부에 한국의 무기 공장이 세워진 2026년, 한국이 만든 초음속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는 2026년, 이 모든 것은 50년 전 미군 중고 소총을 들고 서 있던 한 이등병의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산의 두 번째 막은 이제 막 올랐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기술이 유럽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키는 날, 그날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무기를 빌려 쓰던 나라에서 세계의 안보를 지키는 나라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